딱이 맞은 영혼 제1부 일상 현상으로서의 마음 상함. 모든 것을 무조건 자기와 관련된 일로 받아들인다. 항상 모든 일을 바로 나와 관련지어 생각하게 되어 사장의 기분이 언짢거나 나를 불친절한 눈빛으로 쳐다보면 당장 내가 뭔가 잘못했구나 하는 생각부터 든답니다. 이게 잘못되면 내 탓으로 느껴져서 모든 걸 다시 회복시켜야 한다는 책임감을 느끼게 되지요. 남들이 내가 기대하는 대로 반응하지 않으면 쉽게 마음이 상해요. 그러면 잘못은 나에게 있다. 내가 잘못했기 때문이다 하고 생각하곤 하지요. 마음이 상한 사람은 상대방의 말이나 행동을 모두 자신을 깎아내리는 쪽으로 관련지어 생각합니다. 이럴 경우 그는 사장의 기분이 언짢은 것을 사장의 문제, 잠을 잘못 잤다거나 아내와 다투었다거나 뭐 그런 일이 있었을 수도 있겠지요가 아닌 자신의 인격을 거부하는 표현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사장의 기분이 언짢은 것이 비서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것이지요. 비서의 처지에서는 사장이 자기를 외면하거나 소홀히 대하면 비서인 자기를 배척하거나 폄하하는 것으로 느껴지는 겁니다. 남들의 행동이 십중팔구 우리와는 아무 관계가 없는 경우인데도 사람으로서 평가절하되고 멸시당하고 박대당한다고 느낄 때가 있습니다. 어느 연사가 청중 가운데 한 사람이 하품하는 것을 알아챘을 경우를 예를 들어 봅시다. 연사는 이것을 자신의 연설이 지루하다는 표시로도 그 청중이 피곤하다는 표시로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경우는 이 일을 자기와 관련시키는 예이지요. 그 청중의 표면상의 무관심으로 인해 자신의 가치가 깎였다고 느끼면서 마음의 상처를 받습니다. 내가 얘기하는 내용이나 방식이 정말 그렇게도 사람을 피곤하게 만드나? 뭔가를 바꿔야 하는 걸까? 좀 천천히 말을 한다든가 해서 말이야. 혹시 연설의 전체적인 내용이 재미없는 건가? 도대체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하나? 이 연설가는 이제 자기 자신이나 자기가 쓴 글의 내용에는 더 이상 관심이 없습니다. 그 대신 다른 사람의 생각 속으로 파고들어가 그에 따라 행동하려 합니다. 그러한 생각은 사람을 자유스럽게 만듭니다. 최악의 경우 이 연사는 너무나 불안해진 나머지 마비 상태에 빠져 연설의 흐름을 놓쳐버릴 수도 있습니다. 자신에게 그런 일이 일어난 것을 수치스럽게 생각한다면 당혹감은 더욱 커집니다. 자신감이나 재미 같은 건 사라지고 자신을 실패자로 느끼게 되는 것이지요. 청중 한 사람의 몸짓을 부정적으로 자기와 관계된 것으로 해석함으로써 자신이 무언가 잘못했다는 확신을 갖게 되고 그로 인해서 이 연사는 자신감을 잃게 된 겁니다. 단 한 사람이 하품을 했을 뿐인데 청중 모두가 자기를 지루해한다는 전제에서 생각하게 된 것이지요. 그는 앞으로 이 실수를 고치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청중에게 자기를 맞추고 사물을 보는 그들의 시각을 받아들여 가능한 그에 따라 행동하면서 말입니다. 이 교정 작업이 끝나면 그때는 아무도 하품하지 않을 테고 나를 깎아내리지 않을 것이다 라고 믿는 것입니다. 한데 그 대가로 그가 치러야 할 것은 무엇인가요? 자신의 소망이나 관심, 강연이 어떠해야 한다는 자기 나름의 잣대를 그는 자신이 잘못 짐작하고 있는 청중의 기대 뒤로 치워놓습니다. 다시 말해 자기 자신을 배제해버린 채 자기 아닌 어떤 것에 주의를 집중하고 있는 것이지요. 설사 선의로 그랬다 해도 그렇게 해서는 본래 원하던 성공을 거둘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멋진 강연으로 남들을 설득하는 것은 오직 연설자가 자신감을 가지고 얘기할 때 스스로 재미있어 하고 흥미로워 하면서 연설을 할 때에만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말하자면 모두의 마음에 다 들지는 않아도 좋다는 위험을 무릅쓰고 수능 대신 자주성을 택할 때 그것이 가능하다는 말입니다. 이 문제를 그렇게 이해할 수만 있다면 아마 이 일에 대처하는 방법 역시 터득할 수 있을 겁니다. 예를 들면 하품을 하지 않는 사람 또는 정신을 바짝 차리고 듣는 사람들의 숫자를 적어보든가 하는 식으로 말입니다. 사태를 인식하는 방법을 바꾸어 보면 꽤 도움이 됩니다. 청중 한 사람이 하품을 하는 것은 그가 피곤해서이지 강연 때문은 아니라고 해석하기가 훨씬 쉬워진다는 것이지요. 경우에 따라서는 그 청중이 강연을 지루해한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현상을 청중 전체로 일반화할 필요는 없습니다. 설사 한 사람이 그 강연을 도무지 재미없게 여긴다 하더라도 다른 사람들도 모두 그와 같이 느끼리라는 법은 전혀 없으니까요.
만약 그렇다면 이 강연자는 전혀 동요하는 일 없이 계획대로 강연을 끌고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강연이 청중들 마음에 들었는지 강연이 끝나면 자연히 알 수 있겠지요. 그러므로 그때까지 그는 자신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그 어떤 생각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자기와 관련된 것으로 받아들일 때 대체로 그것은 좋지 않은 일들입니다. 우리는 좋은 일, 긍정적인 일은 모두 무시하거나 아니면 다른 것, 즉 행운이나 우연 덕분으로 돌리곤 합니다. 그러다 보면 부정적인 자기상만 굳어져서 남이 우리에게 미소를 지어도 기뻐할 줄 모르고 칭찬해 주어도 인정받았다고 느낄 줄 모르게 됩니다. 칭찬을 물리친다는 것은 바로 자기 자신을 물리치는 것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볼 때 마음 상함을 극복한다는 것은 어떤 일을 자신과 관련 지어 보되 주변 세계의 긍정적인 기호, 즉 우리의 자존감을 강화시켜주는 기호와 연결시키는 능력을 얻는 것을 가리킨다고 할 수 있습니다. 투사, 누군가 나에게 해를 입히려고 한다? 어떤 일을 자기와 관련된 것으로 받아들일 만한 근거를 가지기 위해서는 먼저 주변을 아주 자세히 관찰하고 모든 움직임을 기록해야 합니다. 우리 감각기관은 바깥 세상에 맞춰져 있습니다. 그런데 밖에서 들어올 만한 온갖 공격에만 온통 신경을 쓴다면 이런 사람은 마음을 다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앞에서 예로 든 청중의 하품이나 조는 모습, 이리저리 둘러보거나 연설 장소를 떠나는 행위 등이 이 외부 공격에 속할 수 있습니다. 결국 그런 태도로 살기 때문에 이 사람에게 삶은 부담이 되고 다른 사람들은 자기에게 나쁜 일이 일어나기만을 바라는 잠재적인 적이 되고 맙니다. 이러한 인식 방법이 극에 달하면 편집증, 그 중에서도 추정망상에 빠져 외부 세계에서 끊임없이 위협을 받는다는 느낌 속에서 살게 됩니다. 여기서 사용되고 있는 심리적 기제는 투사입니다. 게슈탈트 심리치료에서는 이 말을 자신에게 용납할 수 없는 면모를 상대방에게 전가해 버린다는 뜻으로 사용합니다. 자기의 특성이나 감정, 행동, 자기 불신, 이루어지지 않은 소망 등이 여기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이런 요소들을 남에게 전가함으로써 자신을 그것들에서 해방시키고 다른 사람에게로 장소로 옮겨 이 요소들과 싸우게 하는 것이지요. 투사 과정을 거치면 부정적인 면이나 죄는 바로 상대에게 존재하는 것이 됩니다. 상대는 나쁜 사람이므로 당연히 그가 맞서 싸우고 죄인으로 판결할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아니면 그는 인정사정 없는 재판관이 되어 남들이 자신에게 적응하거나 굴복하지 않을 수 없게끔 만듭니다. 앞에서 언급한 강연자의 경우 자신에 대한 비판적이고 비난적인 태도가 투사되고 있습니다. 자신의 태도를 청중에게 덮어 씌우는 것이지요. 이 강연자는 결코 도달할 수 없는 기준을 세워놓고 사는 사람입니다. 실수를 할까봐 몹시 불안해하고 결코 자신에게 만족하지 못합니다. 다만 무의식적으로 자신에게 가하면서 또 괴로워하는 원인이 다른 사람에게 있다고 믿고 있을 뿐입니다. 그것은 바로 뛰어난 능력을 발휘해야 한다는 압력, 절대 실수해서는 안 된다는 부담입니다. 스스로 부과한 기준을 채우지 못할까봐 전전긍긍하는 상황에서 자기 비판과 자기 비하를 거꾸로 청중에게 투사시켜버리는 것이지요. 그러면 비판하는 사람들은 청중이고 자신은 오로지 그들의 비판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돼버립니다. 그러나 그 스스로 사태를 변화시킬 수도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자기 비판적인 태도의 투사라는 것을 깨닫고 그것을 그만두어 버린다면 말입니다. 자기야말로 자신을 가장 심하게 비난하는 사람이라는 것, 자신에게 높은 목표를 설정해 놓고 어떤 실수도 용납하지 않는 장본인이 다른 누구도 아닌 바로 자신이라는 사실을 깨닫는다면 말이지요. 다시 말해 자기를 깎아내린다고 오해하고 있는 남들의 비판이 실은 자기 생각의 일부임을 이해한다면 그 비판자는 사실 바로 자기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투사는 본래 투사 대상보다는 투사하는 당사자에 대해 더 많은 정보를 제공합니다. 투사를 철회하는 일은 간단히 문장의 주어를 반대로 바꿔보는 것만으로도 가능합니다. 너는 특히 우수해야 하고 절대로 실수해선 안 된다는 우리의 억측에 의한 청중들의 비판을 나는 특히 우수해야 하고 절대로 실수해선 안 돼 라고 통찰해 보는 겁니다.
그렇게 말하고 나면 이런 깎아내리는 비판을 다른 사람에게 덮어 씌울 수가 없게 됩니다. 그 책임이 자기에게로 넘어오니까요. 지금까지 외부 세계의 탓으로 밀어놓았던 부분, 이 경우엔 비판적인 태도가 되겠습니다만 그 부분을 결국 자신의 일부로 받아들이게 되는 것이지요. 물론 지금껏 거부해왔던 이른바 남의 비판적 시선을 이제 자신의 것으로 받아들인다는 것은 상당히 무한하고 불편한 일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부정적인 태도가 자신의 일부임을 인정할 수 있어야만 우리는 지금까지처럼 그 원인을 바깥으로 돌리는 것을 멈출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험을 통해서 우리는 비로소 자신과 남에 대한 우리의 자세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 결과 우리가 주변에서 경험한다고 믿는 대부분의 거부와 가치 평가 행위가 사실은 자신을 평가절하하는 스스로의 태도에 뿌리를 두고 있음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리하여 자신을 너그러운 눈으로 관찰하게 되고 그 결과 다른 사람도 그렇게 대하게 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품고 있던 비판과 거부에 대한 공포는 이런 과정을 통해 확실히 줄어들며 마음 상할 수 있는 가능성도 동시에 적어집니다. 투사는 우리의 주변 환경을 쉽게 이해하는 데에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낯선 것을 소개할 때 처음에는 모두 기존의 범주에 맞추어 설명함으로써 쉽게 방향을 잡도록 하는 것이 그런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우리가 우리 나름의 해석을 이 새로운 사물에 억지로 들이밀다 보면 이 새로운 것을 무언가 다른 것, 지금까지 몰랐던 것으로 경험하는 데에 방해를 받습니다. 이러한 기제는 외국인에 대한 적대감과 관련해서도 작용합니다. 즉 우리는 폭행과 폭력, 태만, 기생적 태도, 관대하지 못함 등 우리가 좋아하지 않고 보고 싶지 않은 것은 모두 외국인의 특징일 거라고 짐작해 버립니다. 그렇게 밀어붙임으로써 우리는 이런 기질을 우리와 관계없는 것이라고 떨어내버립니다. 남들이 어떤 사람인지 다 안다고 생각하면서 말입니다. 그러다가 낯선 사람들끼리 서로 알게 되고 개인적인 접촉이 생겨서 서로 자기 얘기를 하게 되면 그제서야 자신의 잘못을 깨닫습니다. 다시 말해 자기가 두려워했던 것이 완전히 틀렸다는 사실, 상대는 자기가 상상했던 것과 달리 오히려 친절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느끼게 되는 것이지요. 다만 유감스러운 것은 이러한 서로 간의 접촉이 평화적인 접근을 위해 요구되는 것에 비해 아직 너무나 드물게 일어나고 있다는 점입니다. 마음 상황과 나르시시즘, 자기애. 요즘과 같은 나르시시즘의 시대에 우리가 마음 상황에 대해 이렇게 아는 것이 적고 얘기도 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그저 놀랍기만 합니다. 마음 상함이란 자기애적인 인성 구조의 본질적인 특징이기 때문입니다. 자기애는 보통 자기 자신의 마음의 듬, 자기 자신에게 반해 있는 상태, 거울에 나타난 자기 모습과 사랑에 빠짐 등의 의미로 쓰입니다. 자기애성 성격 장요와는 일단 관계가 없는 개념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몇몇 기본 욕구 중 하나가 바로 자기 가치의 고양이니까요. 그것을 위해 남의 확인과 인정, 사랑을 받으려고 노력하는 것이지요. 이른바 건강한 자기애는 안정된 자존감과 맞물려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보통 자신의 감정을 알고 있고 또한 자신의 단점도 인정하고 받아들입니다. 자기가 무엇을 원하고 필요로 하는지 분명하게 의식하고 있으며 원하는 것을 실현할 능력도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필요한 인정을 받을 수 있는가, 자신의 가치를 똑바로 유지할 수 있는가 하는 법도 알고 있습니다. 이에 비해 자기애성 성격 장애는 자존감이 손상되어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과 멀어지는 현상이 생겨납니다. 다시 말하면 이 증상을 가진 사람은 자신감이나 업적, 완벽주의, 그리고 그럴듯한 독립성 같은 것으로 꾸며진 외양을 유지하기 위해 자신의 진짜 감정이나 소망, 욕구 같은 것을 모두 포기했다는 뜻입니다. 그는 자신의 이상적인 모습을 실현하려고 애쓰는데 이 이상은 그가 어떠해야 하는지를 세세히 규정해 놓았습니다. 즉 역동적이고 생기발랄하면서 실수란 없고 슬퍼하지 않아야 하며 이를 능수능란하게 처리할 수 있고 날씬하고 항상 기분이 좋은 상태에다 약한 모습을 보여서는 안 되며 휴식이라고는 몰라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는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능력 있고 외모가 멋져야 합니다. 그야말로 유일무이한 존재이어야 하지요.
이러한 이상에 도달하기 위해 애쓰게끔 하는 원동력은 심한 자기 불신이나 열등감입니다. 완벽한 외모로 이런 감정들을 상쇄하려는 것이지요. 만족할 만큼 잘하지 못하고 있다는 느낌은 사람을 지칠 줄 모르고 노력하게 하고 절대로 실수하면 안 된다는 압박을 가합니다. 보기 싫게 보일까봐 겁나서 쫓기듯이 살을 빼다가 마침내는 거식증이나 폭식증 같은 육체를 파괴하는 상태까지 이르게 됩니다. 자기가 지금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두려움은 다른 사람들의 기대에 자신을 뜯어맞추게 합니다. 결국 언제나 목적은 단 하나, 어떤 경우라도 열등감을 숨긴 채로 자신의 찬란한 면, 그 완벽한 겉모습만을 유지하고자 하는 겁니다. 네빌 사이빙턴은 이런 현상을 이렇게 요약합니다. 자기애는 효과 빠른 마약이다. 자기애에 빠진 상태에서는 내 모습 중에서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을 모두 감출 수 있기 때문이다. 미화된 다른 현실로 대체하려는 시도와 마찬가지로 자기애적인 겉모습 역시 인기 없고 결함투성이인 자신의 면모를 숨기고 다른 모습으로 행세할 가능성을 줍니다. 중독성 질환들이 보통 자기애성 성격 장애를 갖고 있다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한편 이 과정에서 감추어지는 것은 열등감만이 아닙니다. 그와 함께 자신의 생기발랄한 어떤 부분, 이른바 생명 공급처가 완전히 가려져 버립니다. 그렇게 실제와 다른 자신을 만들어내 보임으로써 자신의 감정이나 소망, 욕구들을 더 이상 직접 만날 수 없게 됩니다. 이게 바로 나다는 의미의 자아 정체성은 물론 이 세상에서 나도 내 자리를 갖고 있으며 세상 역시 나를 환영하고 있다는 기본 감정조차 체험할 수 없는 상태가 되는 것이지요. 자기애적 인성 구조를 다른 곳에서 이렇게 도식화해 본 적이 있습니다. 찬란한 모습은 자신을 열등감에서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진짜 나로 살아갈 수 없게 되면 이 두 가지가 진짜 나의 자리를 차지하게 됩니다. 자기애적인 인성 구조를 가진 사람은 시간이 가면서 자신을 점점 더 가짜 나와 동일시하고 그것을 자기 자신이라고 여깁니다. 자기가 무엇을 원하고 느끼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자기가 그려내 보여야 하는 것과 어떤 경우에도 숨겨야 하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자기애적인 인성 구조를 가진 사람들에게는 늘 나쁘다거나 늘 기막히게 멋지다는 식의 평가를 떠나서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바라보는 것이 무척 어렵습니다. 이러한 그들이 마음 상함에 시달리기 쉽다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되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탄탄한 뿌리 부분이 없는 나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입니다. 뿌리 쪽 구루터기가 있어야 하는 나무가 거기에 의지할 수도 있고 살아가는 동안 거기서 힘과 안정감을 얻어올 수 있을 텐데 말입니다. 그러나 높다랗게 자라나 가지와 잎을 찬란하게 뻗고 있는 나무이긴 하지만 그들의 뿌리는 다 말라 죽어가고 둥치는 빈약합니다. 그들은 가지들을 크게 뻗어가는 데에만 온 힘을 기울입니다. 가지가 무성해지면 질수록 그만큼 안전하게 살 수 있다고 오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럴수록 불안만 더 커집니다. 가지와 둥치를 떠받친 토대가 결여되어 있는 까닭입니다. 한 줄기 바람, 단 한 번의 폭풍에도 이 불안감은 현실로 드러나 나무는 금방이라도 뽑혀 넘어질 지경이 됩니다. 거부나 거절은 그것이 아무리 사소한 것이더라도 마음속 불안감과 마음 상함의 감정을 불러일으킵니다. 사람에게도 나무의 뿌리 부분에 해당하는 것은 자기애적 기본 욕구, 즉 안정감과 가치 인정, 존경, 받아줌과 의미 부여 등에 대한 욕구들을 만족시켜주는 일입니다. 이런 욕구들이 어린 시절에 적절히 고려되고 채워지지 못하면 아이에게는 전 인격이 형성 발전될 토대가 결핍되는 겁니다. 그러면 아이는 세상과 사람들 속에서 보살핌 받고 있다는 느낌 대신 두려움을 느낍니다. 자존감이 자라기는커녕 오히려 자신에 대한 불신만이 커지면서 자신을 경멸하게 되는 경우조차 생깁니다. 사람들에게 받아들여질 것을 기대하지 못하고 거부될 것부터 생각하며 서로를 풍요롭게 하는 대인관계가 아닌 다른 대체 행위를 통해 만족감을 얻으려고 애를 쓰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방법은 단 하나, 외부의 기대에 자기를 맞추는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사람이 원하는 대로 나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어떤 일을 잘했을 때, 예를 들어 말을 빨리 배운다거나 다른 아이들보다 그림을 잘 그렸을 때, 또는 학교에서 1등을 했을 때에만 아이를 칭찬하고 관심을 보인다면 그 아이는 일을 뛰어나게 잘해서 부모를 기쁘게 해주려고 애쓸 것입니다. 그래야 부모의 관심을 끌 수 있으니까요. 사실 이러한 관심은 별 특별한 성과가 없더라도 받을 수 있는 건데 말입니다. 어쨌든 이 경우에 아이가 자기 자신에 관한 체험하는 것이라고는 나는 아무 가치도 없고 오로지 내가 이루어내는 일만이 중요하다는 것일 겁니다. 자기가 어떤 사람이며 인간으로서 자기를 특징 짓는 건 무엇인지, 자기에게 어떤 개인적 가치가 있는지에 관한 생각들이 이 아이에게는 없습니다. 이런 경우 단 한 번의 실패로도 이 아이의 자기장은 완전히 부서져 버립니다. 자신의 가치를 쌓을 토대가 그 밖에는 전혀 없는 까닭이지요. 볼프는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찬란한 겉모습 뒤에는 아무런 감정의 방어책도 없는 절망한 아이가 있다. 남들의 인정을 갈망하고 자기의 참모습을 거울에 비춰보기를 갈망하는 한 아이가. 마음 상함을 경험하면 충족되지 않은 욕구가 되살아납니다. 그러므로 자기애적인 사람들이 특히 마음 상황에 약합니다. 정체성의 뿌리가 건드려지기 때문이지요. 따라서 그들은 정신적으로 상처를 받을 경우 상대를 외면하거나 아니면 스스로 세상에서 도피하여 문을 잠그는 것 말고는 다른 방법을 모릅니다. 그것만이 그들이 내적 고통과 공포를 피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하지만 그럼으로써 그들은 외로워지고 욕구는 여전히 채워지지 않은 채로 남아있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자기애의 비극입니다. 자기가 만족을 얻는 데 필요한 자발적이고 창조적인 행동을 할 수 없다는 바로 거기에 비극적 요소가 자리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애적인 사람들은 항상 자기가 원하는 일이 현실에서 일어나도록 하는데 꼭 필요한 일, 자기가 어렵지 않게 할 수 있는 일도 하지 않는 쪽으로 경솔하게 판단을 내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아무도 나를 사랑해주지 않아 라는 원망에 사로잡힌 채 독창적으로 일을 해결하기 위해 스스로 움직일 생각은 않고 말입니다. 베르너 슈미트도 이 능력이 부족했습니다. 그는 일에서는 물론 개인 생활에서도 자기 위치를 확고히 하려고 무척 노력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항상 자신을 방해하는 느낌이 있었으니 자기는 아무런 권리도 없고 사랑이나 성공을 누릴 자격도 없다는 느낌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남들은 모두 행복하게 살면서 경력을 쌓아가는데 자신만은 그 모든 것에 어울리지 않는다고 여겼습니다. 사실 그는 매우 정상적인 생활을 하고 있었음에도 언제나 불만족했습니다. 자신이 여기 이 세계에 실제로는 속하지 않는다는 느낌, 다만 이 게임에서 역할을 하나 부여받아서 수행하고 있을 뿐이라는 느낌을 갖고 살았습니다. 그는 모든 것이 가능한 세계, 꿈속으로 자신을 구출해냈습니다. 자신을 일에서 성공한 사람, 돈을 잘 벌고 행복한 가정을 가진 사람으로 그려보았습니다. 상상 속에서 그는 영웅이었고 모든 것은 그가 바라던 대로 되었습니다. 그러나 꿈이 아름다우면 아름다울수록 실제 생활에서는 더욱더 불만에 찼습니다. 꿈속의 세계와 실제는 너무나 차이가 많았으니까요. 그것이 이번에는 또 그가 현실의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행동하는 것을 방해하는 쪽으로 작용하여 그의 용기를 꺾었습니다. 그의 꿈에 의거해 볼 때 현실은 좌절되어야 마땅한 것이었으니까요. 이렇게 해서 그는 체념에 묻혀 살면서 자기 삶이 처한 모순의 책임을 전부 삶으로 돌렸습니다. 현실의 새로운 체험을 향해 자신을 열 생각은 전혀 하지 않고 말입니다. 만약 그랬더라면 그는 현실의 삶도 꿈 같은 면이 있음을, 다시 말해 사람을 충만하게 하고 행복을 가져다 줄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텐데요.